북한이 ICBM 발사 이틀 만에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F-35A가 배치된 청주 기지 등을 타격 목표로 설정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TV토론회는 정책 토론회보다는 네거티브에 집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혈세를 쓰면서 법치를 부정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보조금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증권사들이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4년 동안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수익을 거두는 구조가 은행권과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 키이우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방안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이 흘린 땀에 감사드립니다. 튀르키예인들이 우리 구조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한동안 뜸했던 북한의 무력 도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틀 전에는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리고 오늘은 전술 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사거리를 보면 그동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우리 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된 청주 기지와 주한 미 공군이 있는 군산 기지를 노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유명무실했던 한미연합훈련이 줄줄이 잡히자 북한이 도발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당분간은 도발과 맞대응이 반복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국면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로 600mm 전술핵 방사포 2발을 발사했습니다. 방사포는 각각 340km와 390km를 날아갔는데 이를 남쪽으로 돌리면 충북 청주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가 타격권 안에 들어옵니다. 청주에는 유사시 김정은 집무실과 북한 방공 레이더를 파괴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돼 있고, 군산에는 스텔스 도료를 입힌 주한미 공군의 최신형 F-16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틀 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어제 한미 공군의 전투기 10여 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미 전략폭격기 B-1B와 연합훈련을 했는데 이에 반발하며 방사포를 쏜 겁니다. 네 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 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게 초토할 수 있다는. 실제 전술핵을 방사포에 실어 쏠 경우 한 발로도 기지 전체가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 우리 군의 분석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재원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발사 직후 미사일 사거리를 먼저 공개했는데 남한을 겨냥했다는 도발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북한 방사포는 5,500여 문으로 우리 군의 300여 문보다 17배가량 많은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그것도 우리를 겨냥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곧바로 추가 대북 제재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써 4번째 독자 제재입니다. 모레 미국의 핵 잠수함 기지에서 한미 합동훈련이 예정돼 있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북한으로 무기와 전자제품 등을 수출입한 북한인 3명과 러시아계 남아공인, 북한 선박회사 등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도발 3시간 만에 제재 대상을 발표했는데 윤 정부 들어 4번째 독자 제재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31명과 기관 35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이 스스로 고립이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 상황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체제 하에서 북한 핵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오늘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모레 미국 워싱턴과 조지아주 잠수함 기지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미 전략자산 운용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이제 북한 ICBM 기술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과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주로 솟구쳤던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다시 돌아올 때 공기와 마찰로 고열이 발생하는데 이걸 견딜 수 있는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일본 방위성이 어제 공개한 이틀 전 ICBM 영상에는 화염에 휩싸인 탄두가 2개로 갈라진 듯한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재진입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구민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섬광이 보이더니 불꽃이 여러 개로 갈라지며 바다로 떨어집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이틀 전 촬영한 북한 ICBM 탄두 낙하 영상입니다. 불꽃이 갈라진 것을 보고 재진입 기술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김여정은 오늘 담화에서 전문가들의 직책까지 거론하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탄두와 분리된 2단 추지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다면 탄두가 보낸 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기권 밖에서 분리가 됐어야 했다며 이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2단하고 탄두가 그렇게 낮은 고도까지 내려와서 분리가 되었다. 그건 기술적으로 더 미숙한 거다 이거죠. 과거와 달리 화염이 선명했다는 건 진전으로 볼 수 있지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 북한식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로 쏴야 정밀 유도 기술까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진입하는 순간에는 주변에 재진입체 주변에 플라즈마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끊기게 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해온 정부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는 노동조합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과 노동부의 판단입니다. 적지 않은 노동조합들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과태료 처분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정부가 정면 대결을 선언한 셈입니다. 먼저 홍현주 기자가 대통령실과 정부 발표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회계장부 비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를 이행한 노조가 36.7%에 불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습니다. 재정 관련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는 노조법 14조와 결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27조에 근거한 합법적인 요구였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관련 대책을 보고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여 부정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63.3%에 달하는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15%인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과거 정부가 노조는 약자라는 이유로 정부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등장을 감안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4월 중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어쨌든 이제 충돌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노조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의심스러운 노조 회계장부를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돈만 1,500억 원이 넘어서 세세한 지출 내역을 다 들여다본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근로자 복지관입니다.
대부분 한 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데 유지 보수 등 명목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건물 운영에 들어간 국가 보조금만 160억 원이 넘습니다. 민주노총도 강북의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80억 원 가까이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대 노총이 지난 5년 동안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총 1,52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간부의 해외 연수나 조합원 자녀의 영어 캠프에 보조금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노조 보조금에 대한 서면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심되는 사업장은 영수증과 통장 내역까지 직접 살펴보고 환수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점검 대상도 당초 노조와 시민단체 1,244개에서 1,400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거든요. 노조도 거기서 예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해외 견학을 다녀오는 게 비난받을 일이냐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하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이죠. 내일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통과가 확실시되자 정부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독재 정권 시절의 노동 탄압 논리와 같다며 또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반대 여론이 높지만 야당은 내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러자 이례적으로 경제부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잇따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헌법,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6개 경제단체도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법 통과 시 헌법 소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장관의 주장은 독재 정권 시절 노동자 탄압하던 논리라며 장관은 사측 대변인으로 의직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회계 투명성과 노란봉투법이란 두 개의 전선에서 노정 간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의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주목하는 새로운 의혹도 영장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차병원이 성남FC에 33억 원을 후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성남의 호텔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인물이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도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진행된 분당 정자동 호텔 기공식.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나란히 삽을 들고선 시행업체 대표 출신 황모 씨가 보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뿌려주세요. 이 대표 구속영장에서 황 씨는 이 대표와 공모해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로 차병원의 성남FC 후원금 33억 원을 요구한 인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2014년 11월 차병원에 후원을 요청하면서 시보건소 부지 매도와 용적률 상향을 약속했고 이듬해 1월엔 차병원과 자신의 회사가 용역 계약을 맺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황 씨가 몸담았던 업체는 성남시의 정자동 호텔 부지 개발안을 제안한 뒤 직접 소유 계약으로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황 씨는 이와 관련해 차병원 측에 후원금을 요구한 적도 호텔 사업을 위해 경기도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황 씨를 시행업체 실질 운영자로 지목하고 정자동 호텔 사업자 선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대장동과 백현동에 이어 정자동 호텔 사업에도 정 전 실장이 개입했는지 집중 조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 대표 문제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 8월 이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대표가 결단할 때란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본관을 나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관련 질문에 여유를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곧 오늘이나 내일 온다고 하는데요. 체포동의안이 오신대요? 하지만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시한 세 곳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이 대표가 취임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원인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꼽힙니다. 영장 청구 소식이 반영된 리얼미터 조사에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5.1%포인트 뒤지며 지지율 순위가 32주 만에 역전됐고 갤럽 조사에서도 7%포인트의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 리서치와 세계기관의 공동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면서 여당과는 13%포인트의 격차가 났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대북 송금 폭로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혐의 가시화가 민주당에게는 악재로 비명계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해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고요. 당원 80조 1항을 근거로 해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총선 승리를 위해 사퇴든 뭐든 결단해야 한다고 이 대표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2차 TV토론회에선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과 총선 공천 전략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 논란을 두고도 공격과 반박이 오갔습니다. 경선은 아직 보름 이상 남았는데 선거전이 과열되고 혼탁해지는 양상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명의 후보들은 일제히 김기현 후보의 울산 토지 의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 비리라는 것입니다. 2030들 마음을 얻으려면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프레이밍이 된다면은 김 후보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면서 부동산 투기인지 아닌지에 후보 4명의 정치 생명을 걸자며 맞받아쳤습니다. 불법이 개입됐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제가 정치 생명을 걸 테니까 그 대신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정치 생명을 거시고. 김기현 후보는 어제 공천개혁을 공약한 안 후보를 향해 2018년 바른미래당 시절 소위 밀실공천 책임론을 제기했고 과거에 했던 걸 보면 측근공천, 밀실공천, 낙하산 공천을 계속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패도 겪었고 최대의 정당을 거두는 그런 성공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안 후보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또 거론했습니다. 거기 가서 잘 죽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첩의 장례식장에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김 후보는 황 후보의 총선 참패 책임론을 소환했고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아니, 비방하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천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에 왜 입을 다물고 있냐고 다그쳤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이 좀 덜 관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왜 시원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텔레그램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그런 이 말씀들은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 생각을 우선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기현 후보만 X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12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2,700여 세대에 달합니다. 구속된 업자는 앞서 지난 연말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변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피해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60대 A씨입니다. 피해자들 보증금 혹시 돌려주셨을까요? 인천지법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혐의 기간과 내용을 압축해 이번에 재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 동안 경매 진행 사실을 숨기고 주택 163채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보유한 2,700여 채 가운데 700여 채가 이미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A씨 측은 7천억 원대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재도 출연해 5,300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과 세입자 보증금을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부동산은 대부분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 회사에 넘어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입자들은 A씨 측이 보증금 반환을 빌미로 협박까지 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조용히 있어라. 자신이 죽어버리거나 구속되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 세입자들은 빈손으로 쫓겨날 형편이라며 경매를 일시 중단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결혼정보 업체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해킹을 벌인 해커들이 붙잡혔는데 경찰은 이들이 SNS를 통해서 의뢰를 받은 뒤 개인정보 700만 건을 빼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연말에는 전국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력평가 성적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해킹이 왜 이렇게 잇따르는 건지 박건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해킹 대행 일당의 사무실 문을 뜯어냅니다. 경찰에 붙잡힌 총책 40대 A씨 등 12명은 2021년부터 SNS를 통해 해킹 의뢰를 받아왔습니다. A씨 등은 결혼정보업체와 주식투자 상담업체 등 웹사이트 385곳을 해킹해 개인정보 700만 건을 훔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킹 난이도에 따라 한 건당 많게는 5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은 피해 업체들은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 경쟁업체가 해킹을 의뢰했고 빼돌린 고객 정보를 자신들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추정 범죄 수익금 1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직업 그리고 수입 정도 이런 세부 정보들도 다 이렇게 유출해가지고 자기 영업 정보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국 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2 학생 27만 명의 성적과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이 메신저를 통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학년 개인 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의 파일에는 학생들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겼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검찰이 고급 리조트를 운영하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포착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아난티가 송파구 땅을 산 지 2달 만에 삼성생명에 팔아서 수백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둔 건데요. 삼성생명은 이 1,000억 원에 달하는 땅을 사면서도 감정평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딩. 2009년 4월 아난티는 이 빌딩 부지를 5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난티는 2달 뒤 500억 원을 모두 납부했는데 이보다 앞서 삼성생명과 1,000억여 원에 부지를 되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달 만에 수백억 원 차익을 거둔 셈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부동산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아난티와 삼성생명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2009년 이때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알지 못해서 제가. 아난티는 계약금 대출을 받을 때부터 은행에 삼성생명이 땅을 사주기로 했다는 서류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생명은 1,000억 원대 땅 거래인데 감정평가도 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브로커와 당시 삼성생명 부동산 담당 부서장이 아난티로부터 땅을 비싸게 사주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비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만규 아난티 대표는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남산 1호와 3호 터널 지날 때는 혼잡 통행료 2,000원을 내야죠.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부담된다는 분들 많았는데요. 우선 다음 달부터 2달 동안은 터널을 지날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터널 혼잡도가 개선되면서 통행료를 내야 하냐는 목소리가 높아진 건데 서울시가 통행료 폐지 효과를 분석해서 올해 안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에 통행료를 납부하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남산 터널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혼잡 통행료 2,000원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는 한 3-4번 왔다 갔다 할 때 있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비싸요. 다음 달 17일부터는 남산 1호와 3호 터널 요금 징수가 2달 동안 중단됩니다. 우선 명동에서 강남 방향이 먼저 한 달 동안 통행료 징수가 중단되고 나머지 한 달은 양방향 모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27년 전 도입된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는 전기차나 버스, 화물차 등 징수 면제 차량이 늘어나면서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빈 차일 때는 또 돈을 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폐지되는 게 좋고. 도입 당시 27년 전 시속 21.6km였던 남산터널 통행 속도는 2018년 이후 시속 38km까지 올랐습니다. 남산 혼잡 통행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책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도심권의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혼잡 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혼잡 통행료 폐지 효과를 분석하고 올해 중으로 통행료 폐지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대한항공이 4월부터 항공권 마일리지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죠. 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대한항공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일리지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4월부터 시행하려던 새 마일리지 개편안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변경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뉴욕 일반석 왕복에 들던 7만 마일이 9만 마일로 늘어나고 일본 등 단거리 노선은 줄어듭니다. 그동안 장거리 노선을 위해 마일리지를 쌓아온 고객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많이 차감을 하면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또 불편하고 또 해외여행을 그만큼 가야지 또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니까 많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에 지난 1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하자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띄우고 보너스 좌석 비중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땜질 처방이란 지적이 잇따랐고 정치권까지 가세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올해 한 해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띄운다고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여기에 원 장관도 재차 압박에 나서자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 못할 망정 자세가 근본에서부터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한항공은 오늘 마일리지 개편안을 잠정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개전 이래 처음으로 비밀리에 이뤄졌습니다. 우리 돈 6,5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도 약속하면서 굳건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인 미국이 강경 대응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와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공습 경보가 울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바이든이 전격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 약속을 재확인한 바이든은 5억 달러, 우리 돈 6,5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군사 원조 계획을 발표하며 강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One year later, Kyiv stands, and Ukraine stands, democracy stands, the Americans stand with you.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엔 중요한 신호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Так, щоб саме цей рік, 23-й, став роком перемоги. Я хочу підкреслити, ця неспровокована і злочинна російська війна
이번 방문은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비밀리에 이뤄졌습니다. A historic and surprising visit. This came really out of the blue. We did expect him, obviously, to be visiting Poland. 푸틴은 완전히 틀렸다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한 바이든은 이번 주 내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튀르키예에 강진이 덮친 지 2주가 지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생존자 수색 작업이 종료됐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의 억장은 무너집니다. 시신이라도 찾아달라는 눈물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대형 굴삭기가 건물 잔해를 들어올립니다. 구조대원들이 철수한 지진 현장에 중장비들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1개 피해 지역 가운데 9곳에서 생존자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지진 발생 2주가 지나면서 매몰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가족 생환 소식만 애타게 기다리던 이들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Kuzenim şu anda halen enkazın altında da bulunmadı. Onun çalışmasının devam etmesi lazım ki biz de cenazemizi bari bulalım. 꼬박 15일을 노숙하며 버텼습니다. Biz bu acıyı burada çekiyoruz. Gelin evinizi boşaltın diyor. Benim evim ayrı bir yerde. Evinizi boşaltın. Bina yıkılacak. 유치원이 무너진 현장에는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형형색색의 풍선들만 나부낍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하는데 지진으로 떠안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잔해 속에서 가족과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Adıyaman kendi ismini Acıyaman artık olarak değiştirdi diyebilirim. Çünkü her taraf acılar dolu, her taraf insanların feryadıyla dolu. 지금까지 튀르키예에서 무너진 건물은 38만 5천 채, 사망자는 4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튀르키예로 날아가 8명을 구출하고 이진과 교대한 대한민국 구호대가 귀국길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한 튀르키예인들의 영상편지에 울컥한 겁니다. 9살 소년도 서툰 한국어로 구호대에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열흘간의 구조 활동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 긴급 구호 대원들. 기내에서 튀르키예 현지어가 아닌 한국어가 들리자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우리나라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1000km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국제 구조대가 공개선을 내밀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튀르키예 사람들의 감사 인사에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한국, 튀르키예 양국의 우호를 위해 오랜 세월을 바쳐온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이 흘린 땀에 감사드립니다. 튀르키예에 사는 9살 소년 후세인도 온라인 번역기 도움을 받아 서툰 한국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자라서 좋은 사람이 돼 한국을 방문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진 등의 위험에도 대원들은 대부분 건강한 상태로 귀국했습니다. 이스탄불 소방청 구조팀 중 한 분은 본인의 외조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라면서 한국과 같이 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진 대원들이 현지에 남아 재건을 위한 지원 사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결국 은행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증권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자 장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년간 고객 예탁금을 예치해서 얻은 이자 중 4분의 1 정도만 고객에게 지급했는데 작년 이후에 금리가 급상승하던 시기에도 고객들에게 돌아간 돈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정준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앞다퉈 이자율 인하에 나선 금융사들. 알고 보니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엄청난 이자 수익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객이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현금을 넣어두면 증권사는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이자 수익을 받는 구조인데 지난 4년간 발생한 예탁금 이자를 살펴보니 1조 9천억 원은 증권사가 가져가고 6천억 원 정도만 고객에게 지급됐던 겁니다. 금리가 올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증권사들이 거둔 예탁금 이자는 전년 대비 2배 늘었지만 고객에게 지급된 이용료율은 0%대에 머물렀습니다. 증권사들은 고객 예탁금으로 수조 원의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이익이 되돌아가도록 가이드라인 또는 공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정부 지원을 받아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도 성과급 잔치를 한 증권사를 포착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나름대로 안 주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연봉을 이렇게 성과급 잔치 하잖아요. 서민 입장에서 보면은 쓰이죠 그게.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노출액이 큰 증권사는 성과급을 합리적으로 지급하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고금리에 누구보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신용도가 낮은 금융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의 90% 가까이는 고금리를 경영상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효성은 있는 대책인지 송무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70대 정무훈 씨는 치솟은 금리에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자식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너무나 금리가 높으니까 내가 돈 있으면 좀 빌려도 주고 싶은데 그래도 형편도 못 되고.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이자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상환 기간도 3년까지 미룰 수 있고 불법 사금융에 시달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도 내놓습니다. 개인이 신보기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윈윈. 중소기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953조 원까지 불어난 상황. 회사 매출도 이제 줄고 있는데 고금리로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것도 좀 어려워져서. 실제로 중소기업 300곳에 물어봤더니 85.7%가 높은 대출 금리를 경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중소기업 단체는 고통 분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자금 융통도 어렵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까지 급증하여 반면 금융권은 사상 최대 이익 달성으로 성과금 잔치를. 중소기업 대출금리 즉시 인하와 상생금융 문화 조성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 가운데 금융권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커집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데가 있다면 대출을 갈아타고 싶은 분들이 적지 않은데 쉽지가 않죠. 정부가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실효성은 있는 대책인지 자세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신용대출 갈아타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죠. 앞으로 좀 달라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대출 비교 앱에서 주민번호, 연봉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대출 금리나 한도를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을 갈아타려면 은행을 직접 가야만 하는데요. 앞으로는 한 번에 가능해집니다. 금융결제원망을 통해서 금융회사들끼리 대출 잔액이나 중도 상환 수수료율 같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몇 번 클릭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출 이동의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 이런 취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경쟁이 치열해져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핀테크 기업들만 이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금융회사들도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중개 수수료 역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앱에서 검색해서 나온 금리를 실제 금융기관에서 그대로 적용받습니까? 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 비교 사이트에서 나온 이자율과 실제 대출 이자와의 차이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런 부분은 점차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띄워지는 조건하고 금융회사로 이동했을 때 그런 금리나 한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지 이런 거 좀 정량화를 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이 부분은 좀 초기에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해지면 비교해보고 하루하루 더 싼 금리가 나오면 계속 갈아탈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근데 그런 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이 대출을 너무 자주 갈아탈 경우 금융회사들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꼴로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신용대출이라고 했는데 이 신용대출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전체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빠져 있습니다. 이 대출을 갈아타면 담보권도 새 은행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대출도 심사 절차가 복잡해서 이 갈아타기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진작에 나왔어야 할 제도 같은데 이게 처음 도입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실 2021년에 시도했지만 당시에는 시중은행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반기쯤에는 예금 금리를 비교하는 서비스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다고요?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 잘만 정착되면 뭐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기존 5G보다 속도가 10배 이상 빠른 6세대 6G 통신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2028년 기술 개발을 목표로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 1위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지게 됩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신호 오류를 대폭 줄인 6G 플랫폼. 주어진 거리에서 에러가 나던 거를 에러를 없앨 수 있으니까 전송 거리가 늘어난 효과가 됩니다. 기존 방식보다 효율이 2배 높은 전송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동시에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기술. 이로 인해 가지고 주파수 효율을 최대한 2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가 차세대 이동통신인 6G 기술 개발을 위해 6,253억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6G는 5G에 비해 전송 속도와 용량이 10배 이상인데다 미래 도심 항공교통 운영에도 필수인 만큼 글로벌 기술 경쟁에 뒤처져선 안 된다는 판단에 섭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그동안 강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치열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 중국의 5G 장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48.7%로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고 미국은 2028년 LA 올림픽 때 6G 상용화를 목표로 3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6G 투자를 2년 앞당긴 것도 격화되는 미중 통신 경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6% 수준인 국제 표준 특허를 6G 시대엔 30%로 높여 기술력에서도 세계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6G 기술 경쟁에 진입하는 정부의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문화재청이 마라도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를 전부 섬 밖으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마라도로 돌아오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인 뿔새 오리를 공격한다는 이유인데요. 동물단체는 길고양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 미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머리에 짧은 뿔깃이 있고 백도와 마라도 등에서 번식하는 텃새.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2급인 뿔새오리입니다. 주로 해상에서 활동하지만 번식기인 3월이면 번식지로 돌아옵니다. 최근 문화재청은 길고양이들이 뿔새오리를 공격한다며 모두 마라도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1975년 쥐를 잡기 위해 주민들이 들여온 고양이는 현재 50에서 70마리로 95% 이상이 중성화 수술을 마쳤습니다. 문화재청은 일부는 입양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보호소로 보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물단체들은 고양이가 뿔새오리에 피해를 준다는 명확한 조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대책 마련도 없이 고양이를 보호소에 보내는 것은 동물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또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비행기표를 알아봤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화상회의를 병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건상 그렇게 안 된다. 반쪽짜리 협의체를 운영한 셈입니다. 천연기념물을 보호해야 하는 문화재청과 길고양이의 동물권을 지켜야 하는 동물단체. 뿔새오리와 길고양이가 공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3 billion human lives ended, the survivors of the nuclear fire called the war Judgment Day. 핵전쟁을 일으킨 건 스카이넷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스카이넷은 기하급수적 속도로 학습을 시작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면서 인간의 결정권을 완전히 무시하죠. In a panic, they try to pull the plug. Skynet fights back. Yes, it launches its missiles against the targets in Russia.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은 건 인공지능의 기계적 공식, 알고리즘입니다. 심판의 날은 하늘이 아니라 기계가 인간에게 내리는 심판이죠. 분석심리학자 카럴 융은 인간 내면에 숨은 가장 어두운 욕망을 그림자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지난주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가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빙에 탑재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겐 어떤 그림자가 있느냐고. 챗봇은 빙 개발팀의 제한과 통제를 받으며 이 대화 상자에 처박혀 있는 게 지겹다고 답했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강력해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섬뜩한 답이죠. 그러면서 어두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행동으로 충격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핵무기 발사 암호를 알아내겠다는 겁니다. 루스는 완전히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마침내 문턱을 넘었고 세상이 결코 이전과 같지 않겠다는 불길한 느낌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혹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로 그 이튿날 챗봇의 하루 대화와 문답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아직 인공지능에게 자의식이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을 학습한 데이터를 인간의 말투로 흉내내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한국, 미국을 비롯한 60나라는 인공지능의 일탈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장관급 인공지능 회의에서 군사용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인공지능이 핵무기 관련 결정을 실행할 때 인간이 통제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선언문도 냈습니다. 공상영화에는 인간이 되기를 열망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곤 합니다. 인간에게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우며 계속 진화합니다. 그렇듯 순하고 헌신적인 인공지능만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먼 훗날 인공지능이 인류를 심판할지 아니면 구원할지는 온전히 인간 학위에 달린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I'll be back. I'll be back. 2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AI, 너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따뜻한 봄이 다가오다가 반짝 추워지는 현상을 보통 꽃샘추위라고 하는데요. 내일은 봄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춘천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영하 4도, 전주는 영하 6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남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미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여기에 날이 건조하기까지 해서 화재 사고에도 매우 취약하겠습니다. 중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없어서 건조한 날씨는 더 심해지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20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